전반적인 세제 개편이 예고되어 있고 또 공언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과거와 똑같은 형태가 과연 옳은 선택일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고민하기 시작한 시장이라고, 중에 차익은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는 시장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선하겠다. 네, 오늘 모신 분은 감정평가사시죠. 박은정 감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부동산 관련해서 뭐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면서 분위기가 뭐 싸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좀 있어요. 지금 네. 상황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의 정책들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사람들이 똘똘한 한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제 자산 시장이 지금 굉장히 모든 자산 시장이 과열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산 시장에 편입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불안감, 이런 걸로 인해서 좀 과열되는 양상이 있으니 계도하는 측면, 또 어떤 사람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 위한 발언들,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때요? 지금 대통령의 발언만 보면은 뭐 정부를 이기는 시장 없다, 정책을 이기는 시장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SNS로 여러 차례 정말 날리셨고 칼을 어때요? 시장은 지금 그 가격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워낙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수요적인 측면을 많이 억제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사실 현실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여건인 상태인 건 지속 중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매도적인 측면, 기축을 갖고 있으면 앞으로 굉장히 힘들 것이다. 즉 보유에 대한 부담감이라든가 또 양도 차익에 대한 어떤 이익 실현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지금 시그널을 주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익절의 구간에 있으신 분들, 굉장히 큰 이익을 지금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상태이신 분들께서는 지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이 많이 예상했던 부분은 똘똘한 건 그대로 가져가고 좀 안 좋은 것들부터 다주택자들이 처분할 것이다. 그래서 좀 외곽 지역의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대통령님께서 이런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강남 3구 쪽의 물건들, 이런 것들의 매물이 뭐 한 달 사이에 평균적으로 한 16%? 에서 17% 이 정도 많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이제 스스로의 판단을 하시는 거죠.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입장을 판단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렇지만 워낙 높은 금액대, 절대 금액 자체가 워낙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거래로 이어지는 거는 굉장히 드문, 지금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가운데서 이제 나온 게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제 더 이상 이제 유예하지 않겠다 분명히 못을 박았잖아요. 근데 오늘 또 나온 뉴스 보니까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그 한도까지는 좀 유예해주겠다 조건부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다주택자들 지금 진짜 뭐 심리가 어때요? 실질적으로 이제 세무사 분들한테 이렇게 상담이 굉장히 많이 늘었대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주택을 그동안 이제 유지하는 거에 큰 부담이 없었는데, 이번 정부가 이제 하는 정책 방향성이라든가 또 지금 정권 초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꽤나 오랜 기간, 장기간 이 상황을 끌고 가야 하니까 이참에 이제 익절의 구간에 있고 하니까 처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상황처럼 뭐 여건이 좋진 않잖아요. 토지거래 허가제로 전부 다 묶여있는 상태다 보니까 실거주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불편한, 매매 거래상 불편한 상황에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편의를 봐주는 것도 조금 이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그렇죠. 나올 것 같은 이런 상태이고, 그 얘기는 정부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 유도하고 있고 이 정책이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정책의 수장이 지금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에는 관망이었다가 지금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으로 조금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뭐 이전에도 그랬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매도하기보다는 그냥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이번에도 그러지 않겠냐라는 시각들이 있던데. 그러니까 증여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매매가 이제 원활하지 않았던 시기, 그렇지만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고 기대하는 시장에서 꾸준히 이루어졌던 상태거든요. 우리가 이제 고금리를 맞이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과 같은 대출 규제가 들어온 이후에 거래가 감소한 시장에서도 증여는 오히려 더 활발했던, 즉 어떤 판단들을 본인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온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주택
으로 남아 있었던 분들은 일정 부분의 뭐 증여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던 분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그냥 시기적으로 좀 미루고 있었던 경우에는 뭐 증여가 더 낫다고 판단을 하면 증여를 할 것이고, 아니라면 처분을 할 것이고, 아니면 그냥 자기의 명의로 가져가는 선택,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증여도 세금 내는 것을 고려를 했을 때는 지금 그냥 처분해서 이익을 실현해서 현금으로 주는 걸 더 좋아할 수도 있는 이런 상태니까 오히려 증여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편법을 쓰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자녀한테 시세보다 좀 싸게 넘기는 양도, 이런 걸 택한다고 하는데 이거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면서요? 근데 양도세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지금 이제 커지고 있는 상태이고, 증여에 대한 부분도 우리나라가 좀 증여세율이 좀 높은 높죠.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 형태의 증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매매 형태의 증여에 있어서는 보통 이제 이해관계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매매로 이제 판단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세에 대한 부분을 뭐 평가를 받는다든가 해서 그 기준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 대비해서 아무래도 이해관계인, 특수관계인, 뭐 아들한테 주거나 뭐 이런 경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일부의 어떤 조금의 저렴하게 거래하는 것 정도는 용인해 주겠다. 그게 이제 뭐 시세의 30%로 이내로 거래를 한다거나, 시세 차익의 뭐 3억 정도 양도 차익까지는 뭐 이해해주는 뭐 이런 정도의 법적인 그 약간 유도리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이제 더 세무 컨설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을 좀 조율해가지고 증여하는 형태, 이런 선택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네. 하여튼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 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돼야 뭐 사회가 안정이 되고, 또 청년들 혹은 이제 젊은 부부들, 이런 분들의 그 어떤 경제 활동, 이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격려가 될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러한 분위기를 통해서 매매가 좀 활발하게 나오거나 매물이 좀 어떻게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나요? 많이 나오고 있다든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공급의 부족 현상을 계속 이제 시장에서 인지하고 있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을 많이 이제 절대적인 물량을 공급하더라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계속 보유하고자 하고 다시 이제 시장에 내놓는 게 이렇게 순환이 잘 안 되고 있는 시장이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보유세는 약하고 양도세는 좀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런 선택들을 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세제 개편이 예고되어 있고 또 공언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과거와 똑같은 형태가 과연 옳은 선택일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고민하기 시작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어떤 투자나 자산 상승의 어떤 대상이 부동산이라는 것에 거의 매몰되어 있었다라면, 지금 현재의 시장은 조금 다각화된 이제 자산 투자 시장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합니다. 네. 또 어쨌든 그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기간이 5월이죠? 네, 5월 9일자로 종료가 되는데,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네. 뭐 지금 매물을 내놓으면 이게 부동산은 또 쉽게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미 이제 유예가 종료될 거다라는 거는 사실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사안인데, 이게 연장될 거다, 이렇게 이제 시장은 기대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유예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당장 5월 9일에 종료가 된다라고 하니 마음이 급해진 상태인데, 지금 참여하기 좀 어렵죠. 100일 그렇죠. 안에 과연 팔릴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선택은 사실은 지금 팔리지 않는다라는 건 본인이 이제 기대하고 있는 이익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를 조율할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내가 얼마에 팔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겠죠. 금매라도 내놔서 싸게. 그렇죠. 그 금매의 수준이 본인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압구정 같은 경우에 지금 뭐 120, 30억 호가를 하는데 뭐 100억에 내놨다, 110억에 내놨다, 이런 시장이란 말이에요. 1, 20억씩 내놓는다. 네, 10억 정도 낮춰서 그러니까 10% 정도. 네, 그 정도 내놨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금매일까? 과연 100억이라는 자금을 100일 안에 조달해서 이걸 사줄 수 있는 수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 이제 아무래도 매도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물건을 정말 환가하고 싶은 입장이라면 조금 더 조율하는 형태, 뭐 이런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때요? 그러면 이 매물들 지금 일어나는 어떤 추이를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매물 그 뭐죠? 금매 그 하락의 어떤 가격 폭이 넓어지면서 이게 좀 가격 하락 쪽으로 유도가 될까요?
그러니까 워낙 어떤 현금이 많이 풀린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변동성의 폭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금액대에서 10% 하고 지금의 어떤 올라간 호가 수준에서 10%, 20%를 이렇게 할인을 한다 하더라도 과거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그 이익의 절대값 자체는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조정의 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부동산도 양극화라고 해서 지방은 좀 뭐 어렵고 그렇게 많이 안 올랐는데 서울만 그렇다. 특히 또 강남권이 그렇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어때요? 지금 이 정확한 그 팩트는 이 부동산을 어떻게 좀 나눠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소강 상태에 빠지게 된 거는 고금리가 시작된 이후로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규제 부분이 현실화된 이후로는 사실은 대부분의 시장이 멈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 유일하게 남은 시장이 수도권 그리고 서울의 똘똘한 한 채로 이제 점차 좁혀진 거죠. 과거에는 이제 지방이 꺼졌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수도권 외곽의 지역도 가격이 낮아지고 그럼에도 안 팔리는 현상이 체감되는 시장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래서 똘똘한 한 채 강남의 3구, 강남 3구는 워낙 이제 접근할 수 없는 가격대를 보이고 있으니까 호가 수준을 보이고 있으니까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그거보다는 조금 대출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지역들 이렇게 이제 뜨거웠던 시장이고 시장 자체가 점차 규모가 줄어들잖아요. 투자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줄어드니까 시장에 어쨌든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고 블랙홀처럼 거기에 이제 과열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던 건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여력이 없는 시장이 이미 여러 지역에서는 조금이라도 이제 소외된 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었고 굉장히 오랜 기간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절반 정도 고점 대비해서 이제 50% 가까이 하락한 지역도 있고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 지역을 이제 실제로 수요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판단해서 실수요로 매입을 하시는 경우도 생겨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 현상, 뭐 당장에는 다주택자들한테 이게 압박이긴 하겠지만 결국 똘똘한 한 채, 강남권은 계속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주택자 중과 유예의 종료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주택자의 비율이 뭐 엄청나게 높은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일부를 정리하는 분들이 생겨나겠죠. 그러니까 1주택에 대한 어떤 이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거에 있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정부가 환수하겠다라는 개념이 다주택자 중과이잖아요. 그 얘기는 이 시장이 사실은 미래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채를 갖고 가더라도 그거에 대한 양도 차익을 실현할 수 없는 구조로 개편된다라는 게 양도세 중과 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게 한 채라도 한 번도 살지 않은 집에 대해서 오래 갖고만 있다고 해서 그 어떤 시세 차익을 전부 다 인정하는 게 맞느냐라는 언급을 했잖아요. 즉 양도세 1주택의 비거주 에 대한 부분에 양도세 축소, 그러니까 혜택 이런 것들을 이제 축소시킬 수 있다라는 게 미래에 조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게 이제 똘똘한 한 채의 가격 자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근데 그 오른 거에 대비해서 사실은 자산의 크기에 비해서 부담하는 세율이나 세금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은 금액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보유에 대한 부분을 응당 그 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불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구조로 가겠다라고 지금 방향성이 정해진 상태다 보니까 이제 판단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강남에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과거에는 뭐 한 10억 정도의 집을 매입을 해서 아니면 계속 이제 수십 년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지금 시세가 50억, 60억이라고 해서 세금이 이제 아무것도 제도가 바뀐 게 아님에도 부담감이 늘어났잖아요. 뭐 한 달에 뭐 15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보유 비용이 생겨나는 상태니까. 근데 이게 더 강화된다. 그러면 실질적인 현금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또는 한정적인 상태에서 이 부담이 늘어났을 때 과연 지금 늘어난 이익을 실현시키지 않은 채 계속 보유해서 갔을 때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판단들을 이제 하고 계신 거죠. 아무래도 제2베이비부모 은퇴나 이런 연령대들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래서 1주택자이면서도 굉장히 이익 부분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고민이 커지고 매도자 입장에서 이제 좀 쫄리는 상황이 됐을 때 또 매수자 입장에서는 느긋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더 싸게 살려고. 관망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내리는 뭔가 그 기대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연령대로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40, 50대 이상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의 어떤 등락을 경험해 본 세대이다 보니까 이게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인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후로 계속 주구장창 상승장만 겪었기 때문에 정말 떨어질까에 대해서 생각 자체가 조금 접근 자체가 좀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줄었을 때 이제 20, 30대의 참여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 즉 어떤 객관적인 상황을 이제 조금 중립적으로 판단을 해서 신중하게 접근해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중장년층은 시장에 참여를 안 하는데 젊은 세대들은 이제 좀 참여를 하는 형태, 이런 양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떨까요? 이 다주택자들 어쨌든 이제 현실로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주택 수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이 계속 이제 보유할 수 있는 감당치에 있는, 이제 자기가 또 실제로 거주하면서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집은 남기겠죠. 그런 집에 대해서는 남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은 좀 정리를 하는 선택들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 주변에도 굉장히 이제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뭐 이제 정비사업, 서울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에 많이 이제 참여가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조합원 이제 전매 제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걸리잖아요. 뭐 분양권 상태로 지금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팔고 싶은데 뭐 1+1 때문에 다주택이 되시는 분들, 내가 다주택을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이제 이런 제도 하에서 선택을 했는데 나는 지금 정리하고 싶은데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지만, 나름 이제 본인의 현실에 맞는 선택들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가장 핵심 이슈가 저거였잖아요. 그 공급이 부족하다. 이 공급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 재건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이 공급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일단 공급을 이제 신축의 공급과 기축의 공급으로 나눠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신축의 공급은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공공 공급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이 주도하는 뭐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이 있는데, 민간 공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정비 사업을 좀 완화시켜줘서 사람들의 부담감을 덜어주면 이제 빨리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걸 완화해줘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건데, 민간은 이제 본인이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는 더 많은 이익이 보장된다고 하지 않으면 나는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 또는 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느낄 때도 사실은 사업이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되게 다양한 이유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을 정부가 이제 완화해 준다라는 거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나, 또는 어떤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축소시켜서 일정 부분 사업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형태로 이 사람들의 어떤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사업이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줄었으니까 나중에 이 시세가 됐을 때의 나의 가치는 이 정도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기존 가격이 또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럼 계속 비용은 올라간 수밖에 없잖아요. 투자 비용은 올라가고, 그럼 기대하는 이익에 대한 거는 더 커지는데 이걸 맞출 수 없는 사업 구조, 그러면 또 사업이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 어떤 혜택을 준다고 해서 바로 이게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공공주도의 공급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고, 또 공급은 바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미 문정부 전전 정부부터 사실은 공급 부족 이슈가 계속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서울 수도권에 136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래서 서울에 뭐 외곽에만 공급하면 뭐 하냐? 그러니까 이제 핵심 지역에 공급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발표된 게 용산, 뭐 성남, 과천,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지역에 공급 물량을 늘리는 거를 추가로 발표를 했잖아요. 사실 할 수 있는 조치를 웬만큼 한 거고, 과거에 진행하던 것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이게 이제 27년부터 30년 사이에 계속 이제 공급으로 나오게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서서히 완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세금 문제는 기축 매물을 유도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제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죠.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부담은 커질 거야. 또 갖고 있는 거로 어떤 이익을 보려고 할 때 지금 파는 것보다 나중에 파는 게 좀 적어질 수도 있어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네. 그리고 선택을 하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기축의 공급도 일부 유도하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들이 한데 맞물리면서 앞으로의 이 부동산 가격 흐름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게 부동산도 재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가장 큰 게 이제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조금 그게 어떤 정상적인 균형점으로 오는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는데 수요 부분은 이제 줄이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빚을 뭐 많이 80%까지 막 빌려가지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최대 6억 그리고 이제 고가의 주택으로 갈수록 그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자기 에쿼티가 높아진 상태니까 네. 참여할 수 있는 수요가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죠. 거기에 또 갭 투자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었던 부분도 토지거래 허가제를 통해서 실질적인 거주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매매를 허용해주는 형태, 수요가 억제되는 정책이 펼쳐지고 있고 또 공급적인 측면은 이제 계속 누적 물량이잖아요. 기존에 물건이 지어지면 뭐 우리가 한번 소비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쌓여가는 형태이고 사라지는 경우는 멸실되는 경우 말고는 사실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축적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공급이 예정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공급은 확대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고 그러면 결국에는 가격이 좀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계속 우상향한다라는 믿음 또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떤 부담보다는 이런 부담은 줄어들고 나중에 차익은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거야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시장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선하겠다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조금 안정시키면 조금 더 안정화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많은 분들이 뭐 동의하는 게 집값이 이건 비상식적으로 너무 비싸다. 요 문제가 좀 해결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